네 번째인데 아직 버틸만 하시죠? 예, 믿겠습니다. 사실 다른 정당들이 교육연수를 하면 보통 한 2개 정도 하고 나서는 이제 연회를 바로 연다고 우리 선거연수원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던데, 정의당이 유력 정당이 되는 데 있어서 공부의 힘, 토론의 힘, 학습의 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로서는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한번 믿고 시작해 볼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그 이제 오늘 제가 맡은 거는 정의당의 차별성 있는 주요 정책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강의와 관련된 양력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동안은 제가 이제 정의당 정책위 의장을 지난 이제 4년 동안 맡아서 정책 일을 좀 했었고요. 초기에는 이제 17대 국회에서 이제 의정기획실장을 맡아서 원내에서 의원들과 함께 원내 활동들을 쭉 하다가 이제 총국 일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주요 정책을 설명드릴 텐데, 거기에는 우리 당이 그동안 여러 공약, 선거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약화된 정책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정당들이 그런 역대의 선거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내놨었는데 어떻게 우리랑 차이가 있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토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상대방 정당과의 그 논의 과정에서 저쪽 정당에서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서 뭐 공격 또는 비판하는 지점들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들은 무엇인지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대선을 좀 여러 차례 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대선, 16대 대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17대 대선에 이제 좀 이렇게 중앙당에서 역할을 좀 했고, 그게 이제 주로 대선 토론과 관련된 역할들을 맡아서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19대 대선 때도 정책본부장 맡으면서 화면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예, 그 토론들을 진행을 좀 했는데요. 대선 토론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그 정책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대선 토론과 관련된 이제 이렇게, 요거 제가 준비한 건 제가 이제 그 다른 지역 가서 막 텍스트로만 했더니 우리 팀장님이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다고 예, 그림을 좀 넣어봐라 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아시겠죠? 언제 건지. 예, 2002년도에 16대 대선입니다. 해서 이회창,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권영길, 이렇게 세 분이 이제 토론을 했던 그 대선 토론의 장면이고요. 이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쟁점이 뭐 당시에 정경유착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DJ 그다음에 YS 시절에 이제 친인척 비리도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그리고 권력의 친인척들의 비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주요한 화두였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알려지는 것처럼 당시에도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어떻게 처벌할 거고 수사할 거고 근절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역시 공수처라고 하는 부분 또는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요한 선거의 쟁점이 되었던 시기였고요. 저기 나와 있던 후보들은 대부분 큰 틀에서는 그런 정책에서 공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뭐 당시에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회자가 된 적도 있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2017년 대선인데요. 뭐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쟁점이 됐던 것들은 뭐 국정농단, 적폐청산, 북한핵, 사드, 좀 그렇지만 저기 보면 이렇게 발정제 뭐 이런 논란도 당시에 쟁점이 됐던 거고요. 당시에 이제 심상정 후보의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발언 중에 하나는 요 토론은 아니었지만 JTBC 토론에 가서 이제 1분 찬스 발언을 통해서 이른바 성소수자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회자되었던 토론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선 토론에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죠, 그죠? 예. 저 대선 토론은 다른 토론과 다르게 자료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토론입니다. 예. 그래서 연필도 못 들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종이도 못 들고 들어갑니다. 그냥 주제만 딱 던져집니다. 정치 외교 분야 토론 2시간. 그리고 경제 분야 토론 2시간. 그다음에 교육사회 분야 토론 2시간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토론하는데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건지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토론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보시면 그냥 백지 한 10장 정도 하고 사인펜 한 2개 정도만 놓는 그런 토론이 대선 토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냐면 제가 봤던 거는 이제 2017년 이런 토론이었는데요. 잘 안 보이는데 요분이 그렇죠, 홍준표 아마 대표 당시 후보 같은데 저분은 그 토론하기 한 30분 전에 딱 들어오면 인사도 안 받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하나 쓱 꺼냅니다. 검은색 수첩을 하나 딱 꺼내놓고 펼쳐놓은 다음에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토론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인용해야 될 수치는 뭔지, 그래서 그 열심히 적고 있는데, 한 분도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심상정 후보는 안주머니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자기가 준비했던 거 이렇게 적고 하는 그런 토론을 하는데, 대선 토론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게 어렵지만 상대방의 정책, 그리고 그동안에 그 정당이 갖고 있었던 정책,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이해하는 고 있어야 그런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차별성 있는 당의 주요 정책인데요. 먼저 시작은 이렇습니다. 과연 정의당의 정책은 한국당은 당연할 텐데 그 민주당에 비해서 과연 차별성이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됩니다. 특히 진보정당 초기에 예컨대 부유세라든가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비한다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 차이는 많이 적어진 거 아니냐,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7년 대선 때까지 많이 좁혀진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와 민주당의 이른바 이념, 비전, 그리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예컨대 영역별로 주제별로의 정책은 많이 좁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 대선 때까지. 근데 문제는 2017년 대선 이후에 이른바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의 후퇴 또는 공약의 파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좀 몇 가지를 설명드려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활동가들이신데요. 그리고 우리 주요 간부들이신데 물론 다 저는 이렇게 정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어디 가서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정책은 뭐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오늘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성이든 노동자든 상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당의 정책들이 그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문들은 이제 정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정의당이 집권으로 가는데 가장 우선해서 관철시켜야 될 정책은 뭘까? 예컨대 저는 그걸 이제 전략적인 의제 또는 전략적인 정책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우리 당에서는 우리 간부님들의 생각들이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유력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론 지점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차별성 있는 주요 정책인데 이게 내년 총선의 대표 공약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당 정책위원회에서 열심히 21대 총선의 대표 공약들을 정리하고들 계신데 그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 활동가들이 이따가 저녁 식사 후에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공약 총선에 그 공약을 토론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한 11월 말 12월 경에 우리 당의 대표 공약은 이제 정리가 되어서 다시 발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준비 과정에서의 여러 정책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아까 이제 심상정 대표님 많은 시간을 주셔서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니 가급적이면 6시까지 끝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끝내드리겠다. 그래서 시작은 늦게 했지만 끝나는 시간을 맞춰 드리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기 좀 어려운 좀 시간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다면 정책 중에 요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총선 공약집입니다. 역대 정당에서 가장 두껍게 만든 정책 공약이고요. 한 700페이지, 한 800페이지 되는 공약인데, 이게 어디 가면 있냐면 우리 당 그 홈페이지에 정책 선거 공약집 가면 이게 이제 2016년 총선 공약집 한 권, 두 권, 세 권 있고요. 대선 공약집 한 권, 2018년 지방선거 공약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거지라고 하는 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걸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10가지를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주요 정책 10가지를 정리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의 기본 정책이라든가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다른 정당과의 좀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정리했다. 그러다 보니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태, 평화, 동물복지, 교육, 보육, 노후, 주거, 보건을 이런 게 오늘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 정책인데 그건 공약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거고 준비할 건데, 오늘은 그런 것들 제외한 10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정의당의 차별성 있는 정책의 첫 번째는 저는 선거제도 개혁을 꼽아봤습니다. 이제 곧 패스트트랙에서 다뤄질 것이고요. 아마 다시 한번 크게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당의 선거제의 그죠? 정책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확히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먼저 선거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의회의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비례대표제가 있죠. 정당에게 투표를 해서 그 정당이 추천한 또는 그 정당의 후보들이 의회의 대표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비례대표제입니다. 전 세계 한 155개국 나라 중에 한 60여 개국은 저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당에게만 투표하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지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다수대표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 60여 개 나라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나라를 바로 혼영제라고 합니다. 한 30여 개 국가가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 세계 다 보긴 좀 힘드니까 그나마 이제 정치가 안정화돼 있고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OECD 국가에 좀 한정해 보면, OECD 국가 36개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정당에게만 투표해서, 다시 말해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36개국 중에 24개국입니다. 많죠? 전체적으로. 두 번째, 독일식, 두 번째는 지역구 출마자에게 투표하는 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총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영국, 미국, 카나다, 프랑스, 호주, 이 5개 나라는 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5개 나라 중에 조금 이상한 나라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프랑스는 뭘 하죠? 예, 맞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차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1차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투표하죠.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면. 그런 걸 이제 결선 투표제라 하고요. 호주는 어떤 걸 하나요? 호주 들어보셨죠? 선호 투표제랍니다. 요 제도까지가 다수대표제입니다. 근데 이 다수대표제 중에 미국, 그다음에 영국, 카나다만 유일하게, 이 세 나라만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게 10%든 20%든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 다수대표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OECD 36개국 중에 딱 3개 국가만,
단순 다주대표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나 호주처럼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정당의 지지한 만큼의 의석을 가져가게 해주는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거나 우리나라, 독일, 일본 이런 나라처럼 이제 혼합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정리해 볼까요? OECD 36개국 중에 정당 투표에 의해서 의석이 결정되는 나라는 비례대표제 24개국, 혼합제 중에 독일, 그다음에 뉴질랜드, 그다음에 한 나라가 어딘가요? 이탈리아까지 총 27개 국가는 정확히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제도이잖아요. 민심 그대로 선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약 75%다. 나머지 한 25개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 일본이나 멕시코처럼 혼합제를 하고 있지만 병립제를 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뽑는 나라가 3개. 그리고 프랑스나 호주처럼 단순다표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나라를 포함하면 결국에 한 3개 국가 정도 제외하고는 그러한 이른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에 가까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준연동형인데요. 자, 우리는 독일식 연동형이지만 준연동형을 여야 4당이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난 이제 4월 달에 한국당의 나경원 등등이 저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준연동형입니다. 정확히 준연동형은 여의도의 최대의 미스테리다 수수께끼다 하고 덧붙인 말들이 있습니다. 박지원도 모르고 예, 심상정도 모르는 희한한 선거제도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 제도 다 아시죠? 계산 가능하시죠?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이제 어디 가서 다 계산해 드려야 됩니다. 저기 한국당 모른다 하면 계산해 주시고 예, 기자들 잘 모른다 하면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짚어볼까요? 예, 의석이 300개 있습니다. 근데 A 정당이 10%를 득표했다. 근데 A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4명이라고 한번 쳐보면 첫 번째 연동 배분 의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연동 배분 의석은 할당 의석수 10%니까 몇 석인가요? 예, 3석입니다. 그 중에 뭘 빼요? 지역구를 뺍니다. 그럼 몇 석이죠? 26석이죠. 그걸 뭘로 나눠요? 2로 나누는 게 준연동입니다. 2로 나누지 않으면 뭔가요? 100% 연동제죠. 2로 나누는 거고요.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13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게 혹시 지역구가 3석밖에 안 되면 13.5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올림합니다. 14석이 되겠죠? 요거를 배분해 주는 게 연동 배분 의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렇게 A 정당, B 정당 연동 배분 의석을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약 45석쯤이었다면 나머지 75석 중에 몇 석 남았나요? 예, 30석 남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배분한다? 예, 자녀 배분 의석으로 하는데 지금 요거는 우리 비례대표제 배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몇 프로 얻었다고요? 이 정당은 10%. 그러니까 10%에 30석이면 몇 석인가요? 3석.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당은 총 20석을 배분받게 되는데 지역구 몇 석? 4석에 연동 배분 의석 몇 석? 13석. 그리고 자녀 배분 의석 몇 석? 3석. 해서 20석이 되는 제도가 준연동형 제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요 자세한 자료는 연수원이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교육 자료로 여러분한테 메일을 다 보냈으니까 자세한 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 준연동형은 제가 이제 그 한국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어디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 꼭 반드시 합니다. 너희 저거 자꾸 뭐 미스테리라니 저거 희한한 제도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제도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지난 19대 정개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저기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다선 의원의 중진 이병석 의원이라고 이 이병석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당시 19대 선거제도 개혁을 관련해서 제안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거는 한국당이 자기들은 모른다는 등 이해하는 제도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돌아가면 예, 준연동은 그런 거고요. 거기에 우리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결선 투표제 도입 그리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정의당의 차별성 있는 공약 정책 두 번째는 국회와 정당 개혁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까 심상정 대표도 지난 교섭연설 때 요 국회 셀프 방지 3법 강조를 했었죠. 자, 저는 이것을 특수활동비 폐지 시즌 2다 이렇게 명명해 봤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가 되어서 한 일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입니다. 기억하시죠? 이거 하나 했고, 이제 두 번째가 정개특위 위원장 맡은 겁니다. 맡아서 패스트트랙에 선거제도를 올려놓은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뭘 쓰던 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말로만 듣다가 공동교섭단체가 되어 처음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회찬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어떻게 주던가요? 했더니 국회 사무처 직원이 연락이 온답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그래서 원내대표가 어디 이제 밀폐된 이제 이게 독실 같은 데 딱 들어가면, 예를 들면 보통 원내대표가 가면 비서실장도 옆에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딱 원내대표 한 명만 딱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봉투를 꺼낸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현금이 다발로 들어있는 걸 직접 이렇게 준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거 통장으로 주지 않겠어? 아니야, 그래도 일부는 뭐 직접 줄 것도 같은데 이랬는데 50%는 저렇게 현금 다발로 주고 나머지 50%는 계좌로 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받았던 거를 4월달 1,000만 원, 5월달 1,000만 원, 6월달 1,00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반납하면서 결국 국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수활동비 불필요하다고 해서 없앴는데, 정의당이 하고 있는 두 번째가 바로 셀프 방지 3법입니다. 아까 심상정 대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원 세비 너희가 정하지 말고, 의원 징계 너희가 솜방망이 징계하지 말고, 의원 외유 해외 연수 가는데 저게 정당한 건지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외부 기관에 심사 받아서 해.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마 공동교섭단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관철시킬 수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1대로 유예될 수는 있겠지만 국회개혁 시즌2는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당 공천 민주화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나요? 당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정당들은 대표가 너 해! 해도 됩니다. 너 비례 2번 해, 너 3번 해. 옛날에는 돈 받아서 그렇게 줬지만 요즘 이제 돈 받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을 지난번 이제 패스트트랙에 발의한 여야 4당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추천과 함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출을 해야만 비례 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보통 국회법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던데 그거 안 하면 그만 이런 법도 있지만 저 법은 다릅니다. 안 하면 후보 등록이 취소됩니다. 아예 후보가 등록이 안 됩니다. 그 정당은. 그래서 굉장히 센 제도를 포함시켰다. 저희가 주장해서 포함시켰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당의 그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의 당선자가 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재보궐선거 이루어진 데 있어 돈도 많이 들고 국민들한테 재수로운 건데 뻔뻔스럽게 그 정당이 또 후보를 공천하는 이거 하지 말자. 이게 사실은 정당 공천 책임제입니다. 이거를 당연히 정의당은 정책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주장한 정당이 또 있습니다. 어디죠? 이걸 주장한 정당. 그 한국당이 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당헌에, 부정부패로 인해서 자당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당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명시한 겁니다. 그 당시 안철수, 김한길이 정당을 통합하면서 당헌에 못 박아놨지만 그 이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선거, 2016년 선거, 재보궐선거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또 안 지킬 겁니다. 저희는 굉장히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또 그것이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차별성 있는 정책 세 번째로 꼽아본 것은 사회수당 또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청년사회상속제와 농민기본소득이 있는데요.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청년사회상속제 잘 기억하실 겁니다. 몇 세가 되면? 예, 20세니까 만 19세가 되면은 그 청년에게 국가가 사회적으로 상속을 하자는 제도입니다. 돈을 어떻게 만드는지라고 하는 거죠? 돈은 상속증여세. 예.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식 또는 손자, 손자에게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해서 증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서민들, 일반 국민들은 증여나 상속 거의 못 받으니 그 세금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최소한 출발의 공정성들을 확보해주자는 저 제도인데요. 저 제도는 뭐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지 아시겠나요? 예. 전임 원장이고요. 우리 강상구 원장이었는데 2017년 당에서 대선을 경선했었죠. 예, 경선에서 당시 강상구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 중에 청년 부채 탕감 및 사회 상속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저거 찾느냐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상중 후보가 그것을 이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정식화해서 당의 정책 공약이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회 상속제고요. 뭐 그렇고 특히 요거가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아시죠? 예전에 이제 고아원이라고도 했는데 거기에 퇴소하게 되면 사실은 갈 데도 없습니다. 뭐 어디 변변히 누가 전세방을 마련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신용불량자 되기 일쑤고 뭐 빌려줬다가 그죠? 완전히 구렁텅이 빠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거를 최소한 사회가 국가가 책임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민 기본소득은 여기 농민은 많지 않으시니까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상병수당과 실업부조인데 상병수당은 아시죠? 예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치료비 갖고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소득이 있었다는 거죠. 소득이 있었는데 아프면 돈을 못 버니까 최소한 그 소득까지 보전해 줘야 그 사람이 치유에 전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가정이 파탄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이 상병수당 OECD 대부분 나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도 건강보험법상에는 저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할 수 있다. 근데 한 번도 안 했죠. 그래서 윤소아 의원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우리 힘이 약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실업부조인데요. 실업부조는 아시는 것처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런 실업부조의 형태로 거기에 있는 우리 청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에게도 국가가 일정하게 생활비가 최소한 삶의 기본은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이미 정부도 하겠다고 합니다. 저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형 실업부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겠다는 방식은 중위소득 5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만 원, 50만 원인가요? 예, 50만 원에 6개월 정도 하겠다는 거고요. 정의당 방식은 원래 전 세대를 다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못 한다면 15세부터 35세까지 청년들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얼마를 주자? 그리고 최소한 최저임금의 절반은 줘야 된다. 그럼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기간도 6개월 정도가 아니라 1년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의당의 청년 실업부조, 청년부터 실업부조 정책입니다. 이정미 의원이 발의를 해놓은 법안입니다. 예,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번째는 복지 증세인데요. 저게 제일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제일 입에 담기 싫어하는 거
증세입니다, 증세. 그 증세를 얘기하는 유일한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당으로는. 근데 물론 우리가 무조건 세금을 올리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지난 그 19대 대선에서 2017년 대선에서 증세하자는 후보가 심상정 후보 말고 한 명 더 있었죠. 누구죠? 예? 기억이 잘 안 나시나? 예. 유승민 후보가 있었습니다. 유승민은 어쨌든 보수지만 자기가 합리적 보수를 자임했었고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얼마 하자고 했냐면 40조 연. 이건 저는 뭐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그 유승민 후보 측의 정책본부장과 제가 여러 번 토론을 해봤는데 자기들도 안다.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연 40조 갖고 안 된다는 거 안다. 그러나 자기들은 최소한 40조 정도는 증세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한 거다. 저는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정의당이 복지 증세를 주장하는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사회 서비스에 지출하는 돈이 얼마냐. 그래서 과연 그 나라는 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가늠하는 기준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가 약 이제 연 한 1,800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1,800조 원 중에 약 11% 정도를 사회복지 서비스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0조 조금 안 되는 정도를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이 얼마를 지출하냐? 21%. 그죠? 20.1%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대한민국이 최소한 OECD 국가 평균 정도라도 사회복지에 돈을 쓰자. 그러면 얼마를 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160조를 더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이제 500조가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전히 160조라는 얘기는 3분의 1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회복지에 그만큼 돈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고, 물론 프랑스 같은 나라는 GDP 대비 한 31.5% 정도가 됩니다. 우리로서는 거의 한 300조 이상을 더 써야 되는 정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저기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민간보험 시장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는 민간보험은 물론 저기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도 있고요. 다른 화재 보험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컨대 종신보험이라든가, 뭐 특약보험이라든가 또는 뭐 실비보험이라든가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출하는 연간 민간보험이 200조입니다. 200조. 왜 그럴까요? 불안하죠. 일자리 잘리면 어떻게 될까? 아프면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까? 걱정이 되니까 민간보험회사에 연 200조를 냅니다. 저거에 저는 최소한 5분의 1? 4분의 1만 공적보험 시스템으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최소한 OECD 중위 정도 국가의 복지제도로 갈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는 복지 증세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 복지 증세하는데 그동안 국민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돈 걷어서 이상한 데 쓰지 과연 국민한테 쓰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1차적으로 사회복지만을 위해 쓰는 세금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복지세입니다. 요 얘기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예. 사회복지세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리운 얼굴도 계신데 아까보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예. 예.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이제 아까 대선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에서는 세 분이 경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경선 결과로 이제 당시 권영길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2007년도에 이제 민주노동당의 공약 중에 중요 공약이 바로 사회복지세 신설이었습니다. 자, 그걸 받아서 18대 때 조승수 의원이, 19대 때 박원석 의원이, 20대 윤수아 의원이 사회복지세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거 기획재정위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의제에 아예 안 올라갑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세를 기본적으로, 증세는 나는 관심 없고 증세하면 큰일 나, 우리 국민들한테 혼나, 이런 이제 정서들이 있고, 당연히 뭐 한국당이나 이쪽은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한데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협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사회복지세는 뭐 그런 건데 핵심은 여러분들 소득세 내시잖아요. 그죠? 소득세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 한 100만 원 냈다. 100만 원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냈다가 다시 이렇게 공제받고 등등등 하실 테니까 그러면 10% 정도 더 내자는 겁니다. 그 100만 원 세액의 10% 서택스를 부과하자 이런 거고요. 1000만 원 정도 소득세를 내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한두 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 20% 가산하자는 겁니다. 법인세는 100억 이상의 법인세 내는 기업은 20% 세액에, 그러니까 200억 내면 20억 더 내라 40억 더 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상속증여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 그런 세액의 한 20%를 사회복지를 위해 쓰자. 이게 사회복지세입니다. 자, 법인세인데요. 제가 어디 가서 여쭤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얼마죠? 예, 얼마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자, 원래 이렇게 굉장히 높고 하다가 MB가 들어와서 25%였던 최고 세율을 20%로 다운시킵니다. 이게 MB의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정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한번 20%였던 걸 22%로 한번 올렸다가 2017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017년에 22%였던 걸 2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이 이미 얼마예요? 25%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그 이명박 정부가 그 재벌 감세를 했던 것은 법인세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법인이 한 50만 개쯤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이 25만 개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흑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흑자도 뭐 다 인건비 주고 뭐 다 상계하고 나서 이제 법인세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당시 MB는 과세 기준으로 2억 이상 내는 기업에 25% 세율을 20% 다운시킨 건데, 지금 이제 2017년에 한 건 뭐냐면 세액을 3천억 이상 내는 기업, 그죠? 3천억 이상 내는 기업, 제가 세봤습니다. 당시에 77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기업들만 세율이 25%가 된 겁니다. 물론 그 기업들은 3천억 이상만 25%고요. 3천억 이하 2천억, 1천억, 100억 세율은 다 22%, 그 밑은 다 20%를 적용받고 있는 거죠. 그 기업도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 증세는 약 2조 원이 됐습니다. 2조 원. 2조 원이 됐는데 이게 약간 좀 2조 원 정도가 됐는데 MB가 감세시킨 게 한 8조 한 6, 7천억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MB가 감세한 것 중에 한 4분의 1 정도만 원상 회복이 되었고, 아직 4분의 3은 원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정의당은 법인세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세 있고요. 뭐 주식 양도소득세 있고 쭉 있는데 뭐 다른 거는 그렇고, 주식 양도소득세만 한번 짚어볼까요? 주식 양도소득은 그런 거죠. 우리 그 뭐예요? 애들 뭐 3대, 4대 세습하잖아요. 경영생계 할 때 자식들한테 이제 주식으로 양도를 하는데, 주식 이제 편법으로 취득하면 어느 순간 그걸 이제 상장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 국민들은 소득세를 내면 최고 몇 프로 냅니까? 이제 많이 올라서 42%까지 냅니다. 3억 이상이고 5억 이상은. 근데 기업의 총수들이나 그 아들들은 3억 이상이 되더라도 최고 세율이 얼마냐면 25%밖에 안 냅니다. 이게 주식 양도소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득세 버는 것처럼 종합과세 해가지고 걔가 100억을 양도소득을 얻었으면 42% 세금 정확히 내게끔 하는 그런 걸 하면 최소한 연간 5조 원 이상이 세금이 더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엊그저께 통과시킨 고교 무상교육 연 얼마였죠? 2조 원입니다. 2조. 그거 하는데 박근혜 공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년 이상 걸렸습니다. 요 중에 아무거나 하나 건져도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세 같은 경우는 11번 할 수 있어요. 11번. 11번이 아니라 매년이니까 이제 그보다 11번 정도 되는 큰 정책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정당에서 우리에 공격할 때, 근데 미국은 트럼프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확 다운시켰잖아요. 얼마로? 21%로 다운시켰습니다. 저건 뭐 팩트니까 인정을 해야죠. 근데 미국이 21%, 우리 25%도 높은 거 아니냐.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는 법인세율이 22%인데 너희가 좋아하는 스웨덴도 22%밖에 안 되는데 왜 너희는 뭐 25% 더 하자 뭐 이런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법인세율을 낮춘 건 맞지만 미국은 연방 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세율은 연방세율이에요. 연방세율. 그러니까 미국은 법인이 연방에 내는 세율이 21%고요. 어떤 주에서는 최저 세율이 3%입니다. 법인세. 어떤 주에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12%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방에서 21%, 많이 내면 주에서 12%, 총 얼마? 33%를 내야 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그런 나라이다. 우리는 연방국가 아니니까 다르죠. 스웨덴은 스웨덴 기업의 법인세율은 22%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18%인가 19% 실효세율을 냅니다. 근데 스웨덴 기업은 또 하나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4대 보험 있죠. 이거 우리 노동자들하고 그 사용자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네, 절반씩 부담합니다. 스웨덴은 100% 누가 내냐? 기업이 냅니다. 기업이 사회보장세를 100% 다 내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깎아준 겁니다. 22% 정도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5번째는 경제민주화인데요. 일단 뭐 간단한 건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재벌 일가의 황제 족벌 경영, 다중대표 소송제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출 쫙 그면 이게 상법 개정안입니다. 여기까지는 민주당 의원들도 냅니다. 요건 안 냅니다. 예, 경영 참여 보장하는 노동자사제 안 내고요. 저 법안은 노회찬 의원이 상법 개정안으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잠자고 있고요. 아마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잘 것 같습니다. 원칙적 자회사만 허용하고 손자, 증손회사는 주식을 처분해라. 무슨 얘기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했잖아요. 그 이재용이 이제 그거 저 밑에 이제 수직 계열하기 위해서인데 그 밑에 뭐가 있나요?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밑에 누가 있나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밑에 삼성 SDI가 있습니다. SDI 밑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한 4층, 5층 정도로 기업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이제 재벌의 뭐 이른바 경영 방식인데 이거 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 어디까지만 해야 하려면 원칙적으로 1대까지만 자회사로 끝내. 그 밑에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는 안 돼. 이게 이제 저희의 방식이고요. 독과점 남용기업, 뭐 기업을 분할하자는 거고요. 일감 몰아주기 한 건 계열 분리하자 이런 게 당의 공약입니다. 불공정 갑질 근절 이거 매우 중요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단가 후려치기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불공정 행위들을 대기업들이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지금 공정거래법이라든가 하도급법, 대리점법 뭐 등등등 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현행 법은 최고가 얼마냐면 3배입니다. 3배. 근데 3배라 하더라도 최고가 3배이기 때문에 법원 가면 3배를 다 때릴까요? 안 때립니다. 많아야 한 2배? 아주 재지 나빠야 3배인데 그 정도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번에서 한두 번 걸려도 괜찮아. 서너 번 이상 하면 되지. 불공정행위, 특히 기술 편취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최소한 악질적인 그런 불공정행위 중에 특히 나쁘다고 보는 예컨대 기술 편취 행위 등은 아예 10배 정도는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그런 얘기고요.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당연히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원자재분 상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임금 인상분을 원가에 반영해라 이런 얘기고요. 뭐 이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재벌 개혁을 포함해서 불공정의 근절이 경제민주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정의당만이
다른 정당과 다른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과연 지금 여기는 상법 개정안, 여기는 아마 공정거래법이 주일 거고요. 뭐 이게 대리점법도 있고 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법제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감위원들 위원회 여기서 시정 조치 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가 다 될 거냐 이런 겁니다. 저는 물론 워낙 여태까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저건 돼야 됩니다. 선행돼야 한다. 근데 저걸로는 경제민주화의 절반밖에 못할 거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정의당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나머지 반쪽은 바로 주체 형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거는 법과 제도와 공권력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더라도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한 명, 그 다음에 본점과 대리점 하나로는 아무리 운동장을 평평히 해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주체 형성이고 노조, 중소상공인, 농민조직, 생협조직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형성돼야지만 경제민주화를 실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다른 정당과 정의당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결권 잘 아시는 것처럼 교사 공무원 단결권 제약되고 있죠.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노동자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노조 가입 대상이 안 됩니다. 행동권 제약되고 있는 거 필수 유지 업무 여러분 잘 아시죠? 철도, 병원 이런 데 파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필수 유지 업무 유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파업 잘못하면 완전히 3대가 망하게 됩니다. 손배 가압류를 포함해서 여전히 행동권 제약을 합니다. 교섭권인데요. 원청 사용자성 이제 간접 노동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저는 산별교섭 법제화와 산별협약의 효력 확장, 어찌 보면 이것이 노조할 권리와 함께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정의당이 유력정당으로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반드시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선거제도 개혁. 그죠? 그래야 우리가 내년 교섭단체가 되어서 유력정당의 토대를 놓을 거고,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만 잘해서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 가입률 지금 10% 채 안 되고 노조 가입도 돼야 되고요. 중소상인들도 단체가 결성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사회적인 경제민주화 주체들이 형성될 때 저희는 비로소 집권으로 아까 심 대표가 얘기하셨던 이른바 집토끼들이 형성되어서 집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별교섭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대부분의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들은 산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산별입니다. 근데 노조는 산별인데 사용자 단체가 산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조는 단협안을 만들고 나서 다시 기업별로, 사용자 단위별로 협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산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 일정 기간 동안은 최소한 사용자들도 산별로 사용자 단체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교섭을 의무화하고 그렇게 맺어진 교섭이 그 산별 노동자 전체에게 효력이 확장될 때 저는 비로소 이제 이른바 노동조합이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고, 그런 토대에서 이른바 정당, 진보정당도 집권으로 토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노조만 갖고 안 되죠. 중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나 뭘 통해서 공동행동을 하면 이것도 불공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이것도 문제죠. 거기에 가맹사업단체, 대리점 단체들이, 가맹점들은 이제 단체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리점들은 아직 단체도 못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만들고 나면 두 번째는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점과.
가맹점들 간에 협상력이 보장돼야 되고 그것이 의무화되고 그래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나눠야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정의당의 경제민주화의 주체 형성의 핵심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규제 완화인데요. 요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2017년까지 사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정책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은 민주당도 당시 저희랑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들입니다. 근데 지난 2년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은산분리가 완화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요건 완화되었죠. 이게 깁니다. 정보통신위가법 쭉쭉쭉 해서 쟤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규제개혁5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린 저걸 뭐라고 하냐면 규제개혁5법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막기 위해서 시민사회랑 정의당이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왜? 민주당이 저거를 자기들이 야당일 땐 반대를 하다가 집권당이 돼서 추진하는데 한국당이 저걸 막을까요? 안 막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정의당만 저걸 막으려고 했는데 시민사회랑 함께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뭐까지 했냐면 정부는 예타 면제까지 했습니다. 22조, 24조에 되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요것만 볼까요? 긴 내용인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많이 들어보셨죠? 저 표현보다는 규제 샌드박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게 뭐냐면 이전에 우리나라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하지 마라고 하면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검증되거나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물건 팔면 안 돼. 라고 한 것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 불법으로 할 수 없게 해놓은 것도 일정 기간 2년이면 2년 또는 예컨대 지역, 호남 지역 아니면 40대 대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른바 쟤들이 얘기하는 샌드박스입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고 저걸 하게끔 한 게 규제개혁5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타 면제는 좀 코미디 같은데 민주당은 당연히 야당 때 반대했습니다. 누가 그때는 했나요? 박근혜가 했습니다. 이명박도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이제 한국당도 반대합니다. 한국당은 저게 선심성 지형에서 나눠주기다라고 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좀 이렇게 좀 이상한데 야당이 되면 반대하고 여당이 되면 추진하는 게 예타 면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남은 겁니다. 20대 국회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있고요. 요거 아시겠지만 의료의 영리화 법안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계약, 원격의료 허용인데 요게 아직 20대 국회에 남았는데 저는 저것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어렵고 참고로 요거 보시면 기업활력제고법 기억나시나요? 저게 19대 국회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 법이 통과됐습니다. 박근혜가 정경련 청구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밀었던 법입니다. 원샷법. 당시 민주당이 반대를 이렇게 하지만 세게 안 해서 통과됐습니다. 규제프리존법.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통과된 겁니다. 지역특구법이라는 명칭으로. 거기에 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아베 아시죠? 일본. 아베의 규제 완화 3종 세트입니다. 저게 일본에서 이미 한 겁니다. 전국적 규제 완화, 산업적 규제 완화, 지역적 규제 완화 저 3종 세트를 한 거고 저게 한국으로 수입돼서 원샷법, 규제 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명명된 겁니다. 그래서 저게 원래 이 한종 세 가지 세트이기 때문에 아마 저거를 한국당은 당연히 하자고 하고요. 민주당에 있는 이른바 재경부 관료들은 저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여전히 마음 놓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정의당은 모든 규제 완화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여덟 번째는 이걸 꼽아봤습니다. 소득격차 해소. 이거는 뭐 예전에도 좀 차이가 있었고 지금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당의 소득격차 해소는 간단합니다. 위는 낮추고 아래는 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에게 지불 능력을 주자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 세 가지고요. 첫 번째 최고임금법. 이거는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요. 지난 총선에 저희의 공약이었고 2016년도에 법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공공기관 10배,
국회의원 5배로 제한하자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안타깝지만 논의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그 지방의원들이 진출해 있는 그죠? 시도지사 의회에서는 저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처음에 됐고 경기도 됐죠, 그죠? 됐고 울산도 됐고 경남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광역시도에서 광역시도별의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 제한을 하고 있는 이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하고 경남은 우리 당 그죠? 의원들이 광역 의원들이 직접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사과 없는 최저임금 1만 원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원래 내년이 되면 1만 원 도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16.4%, 10.9%, 2.9%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이단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냐면요. 12.8%.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동자들은 처음에 1만 원 바로 가자 이렇게 당연히 첫 번째 안을 그렇게 냈겠죠. 사용자들은 동결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2017년 그죠? 6월에서 7월 그때였겠죠.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자 측에서의 최종안이 16.4%였습니다. 당시에. 사용자 측의 최종안이 12.8%입니다. 별 차이 없죠? 지금으로 보면. 다시 말해 사용자들도 마지막에는 얼마까지? 12.8%까지는 자기들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걸 낸 겁니다. 근데 정부가 슬금슬금 후퇴하지, 민주당도 슬금슬금 후퇴하지, 그랬더니 점점 낮췄죠? 그래서 지난번에 최종안 낸 게 몇 프로에? 2.9%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것도 역시 정부와 여당의 의지의 문제가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지불 능력은 지금 여전히 그렇습니다. 대기업 재벌들은 이익이 남는 기업도 꽤 있죠. 근데 그게 다 1차 밴드, 2차 밴드 협력업체들의 이익이 다 본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이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모기업의 이익이 나면 하청업체에 그 이익을 나누고 그 나눈 이익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정의당 방식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질 좋은 일자리. 네요. 질 좋은 일자리는 요것도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민주당하고 저희랑 거의 같아졌습니다, 이제. 같아졌는데 지금 다시 멀어진 것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이 3가지는 2017년 대선 때는 가까워졌다가 다시 굉장히 멀어진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이것도 옛날 자료인데요. 2006년도 국회 17대 국회였고요. 당시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당시 민주노동당은 사용 사유를 제한해서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여당하고 당시 이제 저쪽 새누리당 쪽은 기간으로 제한하자. 2년 또는 3년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정규직 문제 접근하자고 했었고 굉장히 큰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요 사진은 그 신문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민노당 법사위 새벽 기습 점거. 그래서 이게 이 문 걸어놓고 지금 대책회의하고 있는 아마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고, 예, 이게 접니다. 지금과 달리 좀 마른 상태입니다. 예, 여러 사람들이 계시고 안타깝게도 점거했다가 국회 경위들한테 끌려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고, 저도 이렇게 사지가 들려서 나온 적은 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이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패스트트랙 할 때는 거꾸로 다 도와주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느낌이 서로 틀리던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9명이 처음에 이 자리를 단병 의원이 점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의원들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9명이 했는데, 물론 저 국회 본회의장은 안타깝지만 이제 저나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의원들만 이제 들어가는데, 그리고 당시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기 때문에 점거도 하고 문도 걸어 잠그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안타깝지만 5분 만에 다 끌려 나왔습니다. 숫자가 안 돼서 9명밖에 없다 보니까 당시에 그냥 경위들이 씩씩하니까 다 그래서 결국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저게 아까 얘기했던 무슨 법이냐 상시 지속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비정규직 쓰지 말자. 그리고 자회사나 이런 데 간접 고용도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본청이 직접 고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출산, 육아, 질병, 부상을 경우 그런 거 대체하는 거는 그런 건 비정규직 쓸 수 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당직자 채용 공고에 정의당 비정규직 쓴다고 어느 언론에서 뭘 하던데 이거 써야 되지 않나요? 출산 갔는데 예, 그래서 씁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리고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만 계절적인 사유가 있는 그런 사업은 그 기간 동안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 계약직을 쓸 수 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지속적이고 상시 업무는 정규직을 직접 고용해라. 이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입니다. 이게 아까 2017년도에 거의 같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5명의 대선 후보 중에 저 표현을 쓴 후보가 3명입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꽝 박은 후보가 3명입니다. 정의당,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거기에 유승민 후보까지. 그래서 사실 저거는 이미 정치권에선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2017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보수까지 유승민까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한다는 것까지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선 끝나고 후속 조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제가 계속 유심히 봤는데 정부 쪽에 노동부 쪽하고도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문재인 후보의 그냥 공약 중에 하나로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게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일자리위원회라고 있었죠. 초기에. 그 위원장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로드맵이 나옵니다. 몇 년도까지 뭐하고 몇 년도까지 뭐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를 작년 2018년까지 제도화하겠다는 게 일자리위원회의 로드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어떤 법도 제출을 안 합니다. 노동부에 확인해봤지만 못 낼 것 같답니다. 재계나 저쪽에서의 항의나 압력이 세서 못 낼 것 같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 저게 정부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도 저걸 제가 작년에 정책의장 할 때 이정미 의원실과 준비를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작년 9월인가 10월에 만들었는데 법안을 겨우 올해 8월에 발의했습니다. 그것도 딱 10명 가까스로 채워서 법안 발의하려면 10명이 필요하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리 의원이 5명이었잖아요. 여영국 의원 재보궐 되기 전에 5명에 1명인가? 민주당 의원 1명 외에는 아무도 안 해줬습니다. 이제 여영국 의원 당선되고 이제 7명. 그러고 한 3개월, 4개월 동안 저도 막 알아보고 이정미 의원실도 막 알아보고 해서 겨우 해서 8월 달에 겨우 10명을 채워서 법안을 가까스로 발의했습니다. 안 해줍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른바 개혁적인 386들, 옛날에 진보 쪽에 있었다는 사람들 안 해줍니다. 저 법안 발의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당연히 공약이었고요.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아까 이제 심상정 대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우리에게 입법협상 권한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공동교섭단체가 되었을 때 작년 이게 5월 달에 이른바 법안협상 모임입니다. 저긴 누가 참여하면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들이 참여합니다. 우리는 공동교섭단체였기 때문에 민평당이 한 번, 그 다음에 정의당이 한 번.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했던 때인데 5월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놓고 어떤 방식을 하냐면 민주당이 원하는 중점 처리 의안 20개를 쫙 제출합니다. 한국당이 처리해야 한다고 원하는 법안을 쭉 제출합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도 제출하겠죠. 그걸 놓고 이건 돼, 안 돼, 빨리 할 수 있어, 다음에 해야 돼. 이걸 이제 협상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때 이제 했던 과정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영화 포스터인데요.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예? 예. 이게 로제타라고 하는 영화인데, 저게 이제 그 벨기에 영화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게 거의 한 20년 전인가요? 저것도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고발한 그런 영화고요. 저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이른바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그래서 한국형 로제타 플랜이 바로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인 거고요. 저거는 특정 시기에 청년 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특단의 조치로서 청년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법안입니다. 저 얘기를 한 이유는 이때 저게 다뤄졌습니다. 이른바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가 다뤄졌는데 왜 다뤄졌냐? 당연히 민주당 공약이었기 때문에 다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자라고 했고요. 민주당 동의, 콜. 그 다음에 의외로 한국당이 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상진 의원이었고요. 얘들이 또 실수한 게 이게 2018년인데 2월이 아니라 정확히 보니까 4월이더라고요. 4월에 중점 법안으로 발표까지 합니다. 저걸 한국당이. 그래서 아까 저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데 자 우리 그거 하고 싶어. 민주당 오케이. 한국당 그거 우리 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야 너희 그거 중점법안 맞잖아 했더니 맞네 막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다음번 이제 모임에 갔더니 와서 하는 말이 그 우리 당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 실수였다. 응? 실무자가 그 법안 잘못 올려서 실수였다. 근데 어쨌든 논의는 하자. 근데 당장은 어렵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교섭단체일 때 그 정도 협상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섭단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 단 몇 개라도 저희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차별성의 주요 정책 중에 낙태죄 폐지, 비동의 강간죄 여전히 정의당만이 대표 정책으로 하고 있고 법안 발의도 다 했습니다. 다른 당에서는 당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비동의 강간죄는 일부 의원들, 천정배우라든가 몇몇 의원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반장 등록법인데요. 차별금지법 내일 2시간 동안 합니다. 저것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 다만 이것도 법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비정규 법안 그 발의하는데 약간 10개월 걸렸다 그랬죠. 얘는 계속 노력은 할 건데요. 아직 6명에 1명도 못 받았습니다. 심상정 대표도 직접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해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도 의원들 찾아가서 요청했는데 안 해줍니다. 그게 현재 국회의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해 놓은 건 그린 뉴딜인데요. 요거는 뭐 갑자기 그 성소자에서 이렇게 하나 더 집어넣는데 지금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아까 심상정 대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의 문제, 생태 위기의 문제와 이른바 저성장 저출산 시대의 불평등 문제를 하나의 큰 담론으로 준비해 보자는 거고요. 우리 위원회가 출범했고 다음 주에 이제 토론회도 있고요. 총선 전에 큰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우리 당의 정책의 주요한 차이로 앞으로 총선에서 다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